이번 정기국회에서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 문턱을 쉽게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의원 불패를 깨겠다면서 강력한 검증을 예고한 만큼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이 문제 포함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안 의원님, 일단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금 차남이 병역 의혹, 병역 면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 논란이 좀 될 여지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요. 예. 만약에 병역 하나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그것에 대한 경중을 따지어서 뭐 별거 아니면 넘어갈 수 있겠는데 이제 여러 가지 중첩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병역 문제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이죠. 사회 지도층들은 왜 군대를 안 가고 그 자녀들은 왜 군대를 안 가느냐 이런 것 국민적 정서 감정의 문제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번에 십자인대 파열. 근데 이게 이제 그동안 많은 사회 지도층 자녀들이 병역을 피한 수단으로 썼던 게 이거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앞으로 조사를 해서 이게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면 할 말 없는 거죠. 뭐 그건 당연한 건데 혹여나 중간에 무슨 뭐 센 사람의 자식이니까 뭐 국회의원의 자식이니까 이랬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이걸로 하도 많은 분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겠죠. 이제 문제는 여기에 다른 것들이 겹치기 때문에 유은혜 후보자가 상당히 공공한 입장에 빠진 겁니다. 온라인을 보니까 뭐 여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네티즌들이 이상하게 사회 지도층 자제분들은 무릎이 약한 건가, 임대가 약한가 이런 얘기도 좀 조롱조롱하더라고요. 저희 둘째가 십자인대 파열로 임대를 이제 판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공을 차다가 무릎끼리 부딪혔는데 완전히 통통 부어가지고 수술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안 의원도 말씀했지만 의혹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는데 실제로 유은혜 의원이 어쨌든 정치권에서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어떤 청문회를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게 정상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충분히 자기 증거를 확보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뭐 정치를 하든 안 하든 떠나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 과정에 대해서 소소히 뭐 증인이라든지 실제 자료라든지 모아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가령 뭐 만에 하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고 당연히 사실은 그 공직자로서의 자기 자세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 무슨 부정적인 어떤 뭐 주소를 옮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 또 혹은 교육 공직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또 학부모라고 하는 이해 당사자의 심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흠결이 없는데 그 중에 아이 문제 하나다 그러면 좀 이게 다소 자기의 소명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데 소명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것이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유 장관 후보를 추천했던 분이라든지 청와대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하나하나 더 살펴보자면요. 2016년에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를 차렸는데 그 사무소 장소가 피감기관 건물이었다. 이 점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실 일단은 뭐 어디 아래에서는 뭐 가건도 뭐 고치 말 이런 이야기 있듯이 굉장히 부적절한 일을 한 겁니다. 문제는 그런데 그 피감 기관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돼가지고 관련 공직자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 문제 때문에 공직자 처벌을 받았는데 어떤 수혜자였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히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 관련 공직자의 처벌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문제는 됐고 물론 이제 본인은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았다고 하지만은 또 이제 공직자 윤리 문제 생기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평범한 사람이 뭐 사업하기 위해서 자기 사무실 여기 냈다. 난 공정하게 했다. 한다면 또 별거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국회의원이란 강자입니다. 특히 피감 기관에 있어서 해당 상임위의
국회의원 굉장히 강자거든요. 또 이분은 간사까지 했습니다. 간사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상임위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실 누구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썬뜻 그래 당신 잘해서 할 수는 없는 건이죠. 특히 요즘 사회가 우리 국민들이 공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예. 위장 전입 의혹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다른 후보자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네. 교육 문제로 위장 전입을 했다 그런 의혹이 있다. 이 부분은 좀 치명타일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치명타일 수도 있고요. 또 앞서서 이제 사무소 문제도 아마 지역 보좌관이나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의원한테 얘기했을 가능성이 예. 있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럴 때 의원이 그렇지 않다. 다 잘못된 어떤 피드백이 올 때 자기가 결정을 잘했어야죠. 이런 문제가 정상적인 절차라 하더라도 정말 자기 상임위 안에서 그 국가 공무원들이 피해를 당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사를 나갔어야지 정상이지. 이사를 나갔으면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나 다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어떤 공직자든 내가 저 자리에 추천받을 줄 몰랐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실은 항상 특히 그 공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만에 하나의 의혹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문제가 생겼을 때 사무실을 안 뺀 점을 또 지적을 지금 네. 해주신 거잖아요. 뺐으면 더 좋았겠다고 하셨는데 야당에서는 지금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요. 이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그렇죠. 충분히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야당에서 이제 고소고발을 하면은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청문회 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안이 겹치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원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실 현역 의원들이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원혜 후보자에 대해서는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역 의원 불패 신화 이분이 깨질 가능성이 뭐 있다고 보세요? 불패 신화라는 것 자체도 잘못된 말이고 예. 현역 의원은 왜 불패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것부터 그러니까요. 깨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각의 여성 장관을 좀 많이 모으자 하는 것 측면이 했고 또 하나는 학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교육 관료보다 훨씬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다. 또 상임위를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해왔다. 예. 실제로 상임위를 제가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2년마다 상임위 바꾸는 것이 관료에게 힘을 많이 줍니다. 한 국회의원이 와서 2년 동안 질문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질문하고 보좌관만 바뀌는 이런 구조가 사실은 우리 정치를 약화시키는 거였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는데 불가피하게 이런 문제가 된다는 건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은 청문회 통과를 목적으로 현역 의원들을 후보자로 임명한다는 건 정말 예. 적절하지 않습니다. 장관은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앉혀서 국가 정책을 운영을 하고 집행을 하도록 해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다 쉽게 말해서 목적보다 수단이 우선돼 버린 겁니다.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게 지금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네. 것이죠. 저는 이번 기회에 이게 한번 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임명권자 그런 차원에서 장관직을 이용한다. 장관직 그런 식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6년이라는 국회 상임위 6년은 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일하신 분도 계시지만 솔직히 많은 의원들은 보좌관이 써준 거 들고 와가지고 읽고 끝나자마자 지역구 행사 간 분들 솔직히 많습니다. 현역 의원들 물어보십시오. 양심껏 이야기하면 그런 분들 의원님은 많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노력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6년이라는 기간이 내가 충분히 교육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기는 저는 그건 적절한 거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교육부총리는 사회부총리입니다. 예. 사회 정책 전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자리까지 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은혜 후보자가 그 능력가 있는 것인지 이게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 거죠. 상임위 활동을 할 때도 편차가 크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6년 동안 한 상임위를 하고 거기서 간사도 지내면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분명히 확보하죠.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상임위를 거의 옮기지 않아서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학자나 전문가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정치 자금을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은 전문가들 또 밖으로 나와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누구든지 장관이든 고위공직자 불러서 설명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정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자리죠. 다만 이 부분은 6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 분야에 대한 자기의 의지가 있는 건데 다만 그것이 어떤 교육 전문가로 가기 위한 공부의 과정이었냐 아니면 지역구가 교육의 지역이어서 지역, 네. 학교를 잘 다스리는 것이 내한테 이롭다고 생각해서 고향인가 그렇게 했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그 포인트가 다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상임위를 계속 유지했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 전문성은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유은혜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좀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우리들이 후보자를 야당에서 공격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생활 부분 가지고 공격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유은혜 후보자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과연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청문회 과정에서 걸러진다면 또 이 과정에서 공방이 벌어진다면 앞으로 청문회가 이런 모델로 가야 된다. 뭐 사생활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적격인가 아닌가, 능력상 적격 있는 걸 따질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청문회 굉장히 전 궁금해요. 야당 의원들 얼마나 할 수 있고 유은혜 후보자가 자기의 능력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청문회 과정 잘 되길 바랍니다만 전 굉장히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다 궁금합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해찬 대표로 이야기로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자로 나섰거든요. 의원님 들으셨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긴 어떤 우리나라 전반의 문제, 그리고 우리 시대에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내용이 있는 또 철학과 가치가 숨겨져 있는 그리고 우선순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3만 불 시대에서 4만 불 시대로 가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준비도 안 돼 있고 자영업자라든지 중소상공인들 보호도 안 돼 있고 지역균형 문제도 문제가 있고 또 한반도 평화에서도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다. 이 장애 요인들을 어떻게 다 함께 힘을 모아서 가져갈 것이냐. 이제 이런 데 대한 가치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국회나 또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역할이나 이런 것을 누누이 강조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찬 대표의 연설에 뭐 경제에 많이 방점이 찍혔다는 분석이 많이 나왔는데 한국당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밀어붙이기 일색이다. 그리고 절망스럽다라고 원내대변인이 그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은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은 뭐 첫 번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 원내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요.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 후보 자기 정책 발표나 마찬가지 그런 수준입니다. 저 볼 때마다 그게 이제 이런데 2달만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다음번 2달을 뭘 하실 수 있을지 저 걱정이에요, 솔직히. 너무나 방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당의 대표가 뭐 쉽게 말해서 통일 문제, 외교 문제 다 다루다 보면 대통령이신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건 사실 관례적으로 이게 해왔는데 이건 좀 고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아닌 여당 대표가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인지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기는 좋지요. 그러나 그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물론 제가 이해찬 대표는 좀 실력자고 또 이제 첫 번째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현재 대표 연설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하나고요. 저는 이제 뭐 경제 문제는 기존의 현 정부의 뭐 소득주도 정책을 강조한 부분인데 저는 협치란 부분에 대해서 좀 눈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사별로 협치를 강조한 속된 말로 헤드라인을 뽑은 언론사도 있고 아닌 언론사인데 전 이해찬 대표가 그동안 이미지는 협치할 이미지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지가. 그런데 협치를 강조하고 이야기했다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국회 연설에서 협치를 이야기했던 만큼 앞으로도 그 마음을 좀 유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관련해서는 사실 요즘 부동산 관련 이야기가 가장 뜨거운데 이 넘쳐나는 부동산 잡기 대책 속에 여당 대표까지 가세를 한 모습입니다. 지금 공급을 확대하자. 일단 그 이야기는 당정 관계에서 좀 당이 뭔가 주도를 하겠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건가요? 예,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토부보다 한 발 더 나선 주장을 하신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공급이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살고자 하는 분들이 어디에 집중해서 살고자 하는데 맞춰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지표로 보면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예.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때의 경험을 통해서 총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도 좀 더 많은 공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들에 대한 강조들이 아마 국토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팔로우할지에 하나의 또 미지수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의 권위를 가지려면 정부가 한 방향 정리로 나아가야 될 텐데 잘못하면 이게 엇박자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서 안 그래도 요동치는 어떤 그 집값에 훨씬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여당 대표의 초기 성적표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잣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요. 같이 짚어봤으면 합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물었는데요. 먼저 범진보 진영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1위를 차지했거든요. 최근에 뭐 관련 정책들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쪽방 생활도 했었고요. 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을 본다면 1등이 나왔으니까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박원순 시장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은 격차가 지금 안 나나요? 그렇죠. 지금 어찌됐든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왔다 중도 포기했지만 그때 같은 후보 레벨로 있었던 분들이 지금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 공공수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본인이 정말 일치월장 치고 나가야 압도적으로 높았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분들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2위와 차이가 정말 별로 거론이 안 되는 이낙연 총리가 거의 격차가 없어요. 예. 뭐 상식적으로 본다면 저는 25% 이상 나올 거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저거 나왔다면 아마도 박원순 시장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속으로는 또 박원순 시장의 참모들은 왜 이러지?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방금 한 옥탑방 이런 게 거의 반영이 안 됐다고 봐요. 오히려 그게 좀 마이너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 수치만으로 본다면요. 이낙연, 심상정 이 두 분이 지금 순위권에 올라와 있거든요.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뭐 소득한 말로 초치는 말씀 같습니다만 대선이 너무 많이 앞당겨 있기 때문에 이 선호도 조사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너무 먼 이야기여서. 막연하게 예. 그냥 먼저 튀어나오는 이름에 답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솔직하게 생각해야 되고 너무 이 순위를 가지고 본인들이 뭐 좋아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다. 저는 그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인지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주변에 뭐 없다 보니까 제일 먼저 기억나는 사람이 박원순이네 이런 정도 수준밖에 아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기준을 삼을 수 없는 조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좀 올라온 것, 선전한 건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특검하고도 맞물려 있는데요. 특검이 제대로 된 조사를 못하고 의외로 김경수 지사의 어떤 그 자기의 어떤 뭐 역으로 보면 대통령 측근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돈을 받았으나 공식적으로 전혀 불법적이 아닌 방법으로 받았다든지 이런 조사 과정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막대 먹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구나. 예.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클린 이미지를 보강시킨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최근에 가장 많이 받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아닌가 싶은데 네. 대비되는 게 지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네. TV 얼굴 보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요즘.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권에 들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뭐 전체 우리나라 대권 후보자들에 대한 순서를 매긴 게 아니라 진보 쪽, 보수 쪽으로 따로 매긴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거의 TV에 특히 언론 매체 노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났다는 것은 역으로 본다면 보수 쪽에 그만큼 인물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제도권 정치 내 인물이었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급 정도 노출도가 그것밖에 안 된 분이 그렇게 높은 수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인지도 조사와 굉장히 비슷할 겁니다. 아직은 이 후보자들의 선호, 뭐 토론을 한다든지 장단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또 지금 아주 긴박하게 그 유권자들이 또는 일반 국민들이 야 내가 누구를 찍어야 되지라는 생각한 단계는 예.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인지도 조사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범보수에서 1등한 유승민 전 대표도 별로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아니 그것은 어쨌든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이걸 가지고 좋아하기보다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이낙연 총리의 경우에는 다음번에는 호남 후보를 내고 싶다라는 그런 호남인들의 어떤 그 여당 내에서의 의견들이 네. 존재한다. 그렇게 그것이 하나 있고요. 반면으로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너무 말하자면 이렇게 좀 거칠기 때문에 예. 굉장히 안정되고 세련된 보수의 리더를 보수 지지층들이 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유승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새로운 젊은 세대, 젊은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대안의 어떤 보수 세력으로서 키울 만하다. 그다음에 대구라고 하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도 있고 예. 그런 것이 다 이 그 속에서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담겨져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공통 질문 하나씩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 여론조사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아직 너무 먼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두 분이 뽑으시는 보수 진보 좀 선전이 기대된다. 이런 분 한 분씩만 좀 찝어주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찍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이 정도 되면은 세대 교체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요. 그런데 세대 교체라는 이야기는 전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현재 정치인들의 무능일 수도 있고 현재 정치인들이 치고 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전 지금 사실 정치란 거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정치고 또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 예측 불가능. 단 정말 안타깝다. 한국 정치가 혁신과 새로운 바람이 불지 못하고 그물에 그 사람들, 지난번 선거에 나왔던 사람들이 계속 대표이 되고 이번에 뭐 각 정당의 후보 대표 되신 분들이 네. 올드보이 논란이 있었듯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말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우문현답을 내려주신 것 같은데 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안 주시는데 저만 누구 이렇게. 생각한 분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람들 중에 전혀 평가되지 않고 저평가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예.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파괴적 혁신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했을 때 나이로서 나이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만들 수 있는 예. 그런 정치 환경과 구조가 있어야 된다. 저는 오히려 젊은 정치인들이 더 역량과 철학이 부재하다라는 부분은 진보나 보수 모두가 다 그 당면 매한가지다. 과제다. 극복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에 두 분 다 이야기를 안 해주셨네요.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